박정숙은 오늘 69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6시에 식당에서 봐요. 주소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정숙은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를 다듬으며 아들이 예약한 식당이 어떤 곳일까 상상했습니다. 혹시 호텔 레스토랑은 아닐까? 아니면 한정식집일까? 가슴속에서 기대감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정숙은 간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황손의 감자탕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입구 앞 플라스틱 의자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고 유리문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은 고춧가루 냄새와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고 수진은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 앉자 수진은 시계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늦는데요. 그래, 태준이 바쁘니까. 기다리자.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태준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 왔으면 됐지. 태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감자탕 하나만 시킬게요. 엄마 드시고 우리는 아까 먹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문한 감자탕이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훔쳐보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오빠, 우리 약속 시간 괜찮아? 응, 조금만 있다 나가면 돼. 정숙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우리 먼저 갈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태준은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수진도 가방을 들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먼저 갈게요. 두 사람은 빠르게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식어가는 감자탕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 2개가 정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뼈가 그득한 감자탕 한 그릇을 혼자 먹는다는 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선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다음 주에 가족들 다 모여서 파티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가 왔고 정숙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정숙을 맞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어보니 며느리 수진의 최신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항공권 3장과 에펠탑이 보이는 유럽 여행 일정표가 보였습니다. 업로드 시각은 2시간 전이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기념 유럽 1달 살기 여행은 살아보는 거예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던 정숙의 눈가에 핏줄이 섰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은 정숙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이제껏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손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도 저도 회사 일이 밀려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래, 갈게. 정숙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숙은 청소 도구를 챙겨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준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 나가야 해서요. 수진도 화장을 하며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수진이 입은 옷을 보았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옷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청소 부탁드려요. 그래.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를 부탁해놓고 함께 도와줄 생각도 없는 며느리.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한테는 이런 일만 시키는구나. 쓸쓸한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주방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 걸레질을 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옷가지를 가지런히 접다가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옷 사이에 통장 2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은 수진 명의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적금 만기 내역이 보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만기일을 본 정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날짜는 태준이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칠순 잔치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청소를 마저 끝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예금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숙은 곧장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 등기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오래전 남편이 남긴 땅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정확한 시세는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아마 3억은 될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소를 나온 정숙은 바로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중개사는 땅 위치를 확인하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아, 이 땅이요? 지금 여기 개발 들어오는 거 확정됐어요. 팔 생각 있으세요? 상담 한번 받고 싶어서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매물 나오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정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수십 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사업 자금. 정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조각난 종이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돈은 내 손에 쥐고 살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꺼내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매매 상담 부탁드려요. 문자를 보낸 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미련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사는 반갑게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정숙은 가방에서 등기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땅 팔고 싶어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위치면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겁니다. 확실해요. 그럼 부탁드려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사는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이틀 후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 들어왔어요. 내일 오셔서 계약금 받으시면 됩니다. 정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정숙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향한 정숙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새 계좌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알림 서비스 없이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정숙은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태준이 엄마 제가 가끔 용돈 보내드릴게요라며 통장을 맡아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제로 용돈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은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가끔 잔액을 확인한다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으로는 절대 이 돈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새 계좌가 개설되자 정숙은 계약금의 절반을 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통장 번호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청소하던 날 무심코 본 그 숫자들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 통장은 태준도 모르는 수진만의 비밀 계좌가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며느리가 남편 몰래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숨겨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좌로 정체 모를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부부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씩 20번에 걸쳐 수진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메모란에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총 200만 원이 수진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분명 당황할 것이고 태준에게 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알림은 계속 울릴 것이고 의심은 커져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연달아 오는 입금 알림에 당황했습니다. 낯선 계좌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보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왜 보낸 걸까?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태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장 자체가 남편 몰래 만든 비밀 계좌였으니까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미소 대신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주 정숙은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게시판에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리 수업, 스마트폰 교실, 창업 특강. 정숙은 신청서를 하나씩 작성했습니다. 첫 수업은 창업 특강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노년층을 위한 소자본 창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메모장을 꺼내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카페, 공방, 작은 가게. 어떤 사업이 현실적일까? 무엇이 지속 가능할까? 수업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경이에요. 박정숙입니다. 아까 수업 들으시는 거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카페 사업을 구상 중인데 함께할 동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카페요? 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차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요.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은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투자금, 월 예상 수익, 운영 방식.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가 실무는 맡을 테니 투자해 주시면서 함께 운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저는 1억 투자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 운영으로 하는 거니까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1억?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땅을 팔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결정하세요. 미경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오랜 친구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그래, 뭔데? 정숙은 미경의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미경, 그 사람 나도 알아. 남편이 건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소문 좋아. 정말? 응. 근데 1억이면 큰 돈인데 사업자 등록증이랑 남편 회사 정보는 확인해 봐야지. 정숙은 순자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남편분 회사 정보랑 사업 관련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큰 돈인데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미경은 흔쾌히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미경 본인의 신분증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순자에게도 서류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응, 이 정도면 믿을만해. 회사도 10년 넘게 운영했고 재무 상태도 괜찮네.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투자 결정했습니다. 내일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요. 문자를 보낸 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미경과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고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은 노트북을 펼치며
상가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세 곳이 괜찮아요. 직접 보러 가실래요? 그래야죠.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요. 두 사람은 첫 번째 상가로 향했습니다. 역 근처 2층 건물이었고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안을 둘러보며 공간을 살폈습니다. 책장은 어디에 둘까? 모임 테이블은 몇 개나 필요할까?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지나다니기도 좋고요. 미경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가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정숙은 각 장소의 장단점을 메모했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주변 상권, 대중교통 접근성. 꼼꼼히 비교한 끝에 첫 번째 상가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으로 하죠. 공간도 넓고 어르신들이 오시기 편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상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구성이었습니다. 미경은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를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서재 같은 분위기는 어때요? 좋아요. 책장을 벽면에 가득 채우고 한쪽엔 큰 테이블 놓아서 모임할 수 있게요. 정숙은 자신이 상상한 공간을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다른 쪽에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회의도 이어졌습니다. 독서 모임, 글쓰기 교실, 인생 이야기 나누기, 신앙송회. 어르신들이 평생 쌓은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초대해서 세대 간 소통의 장도 만들고요. 정숙의 아이디어에 미경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명도 함께 정했습니다. 행복노을 문화사랑방 어때요? 좋아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에요. 상호가 정해지자 미경은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정숙은 초기 자본금 1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경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며 두 사람은 동등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청소와 정리를 도왔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정숙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미경도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 공간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정숙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상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시니어 문화사랑방이에요. 어르신들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죠. 아, 좋네요. 이 동네에 그런 곳이 필요했어요. 상인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쌓여갔습니다. 정숙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건넸고 오픈 소식을 알렸습니다. 입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청 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시니어 문화사랑방 준비하신다는 곳이죠? 네, 맞아요. 좋은 시도예요. 노인 복지 공간으로 인증받으시면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은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경이 바로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중고 서점을 돌아다니며 책을 모았습니다. 문학, 역사, 자기계발, 에세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직접 골랐습니다. 미경도 동네 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정숙과 미경은 사랑방 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책장마다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벽에는 따뜻한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큰 테이블에는 필기도구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 벽면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노을 문화사랑방 공동대표 박정숙, 오미경.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일터가 생겼구나. 수십 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정숙에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걸린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오픈 당일 아침 사랑방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어르신들, 주변 상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주민들. 문을 여는 순간 손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책이 이렇게 많아요? 어머, 저 책 읽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은 책장 앞에서 책을 고르고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은 프로그램 안내문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사랑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 무렵 자리가 모자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책을 읽는 어르신들,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정숙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서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미경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유럽 한 달 살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수지는 공항 출구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쏟아지는 알림 소리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너희 시어머니 사업하신다며? 대박이래.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 박정숙, 오미경 대표의 행복노을 문화사랑방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캐리어를 끌던 태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태준도 기사를 읽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말이 돼? 우리한테 말도 없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회사 동료에게서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대단하시네. 기사 봤어. 축하해. 태준은 답장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부부는 서둘러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우편물이 며칠치 쌓여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현관 앞으로 나온 두 사람은 문 앞에 놓인 화분과 화환들을 발견했습니다. 리본에는 행복노을 문화사랑방 개업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으로 기사에 나온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가보자.
부부는 서둘러 문화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2층 유리창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어르신들이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숙이 직원들과 함께 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들어선 모습을 본 듯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저희는 사장님 아들인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예약 손님들로 꽉 찼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좀 뵙고 싶은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정숙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태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 대표님은 지금 바쁘세요. 나중에 연락하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손님들 사이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까 나가주시겠어요? 태주는 멈칫했습니다. 수지는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그냥 나가자. 사람들이 다 보잖아. 태준은 어머니를 향해 한 번 더 시선을 보냈지만 정숙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부부는 결국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잖아.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한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불편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문화사랑방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노을 문화사랑방 공동대표 박정숙, 오미경 그 이름 아래 자신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태준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생일날 감자탕집, 유럽 한 달 살기 여행, 청소를 부탁했던 일들.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준과 수지는 어머니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행복노을 문화사랑방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아침마다 사랑방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칠순 잔치 여기서 하는 거 어때요? 칠순 잔치요? 네, 제대로 된 잔치요. 2층 홀에서 크게 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돈 없다며 나중으로 미루자고 했던 감자탕 저녁 식사로 지나쳤던 지난 생일과는 다르게 칠순잔치를 이웃들과 치른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진지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축하해야죠.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작게라도 해볼까요? 아니에요. 크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미경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2층 홀을 정리하고 꽃꽂이를 준비했습니다. 초대장도 만들었습니다. 복지센터 지인들, 문화사랑방 회원들, 동네 상인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잔치 당일 2층 홀은 환하게 꾸며졌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이 놓였고 천장에는 풍선이 매달렸습니다. 정숙은 고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에 감자탕 집에 갔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문화사랑방 회원들, 주변 상인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진짜 주인공, 인생 2막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박정숙 대표님. 정숙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따뜻한 시선들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숙 대표님의 칠순 잔치입니다. 대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대로 된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 영상이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문화사랑방 회원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숙 대표님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이곳이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대표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정숙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큰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홀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직원은 태준과 수진을 가족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정숙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이 자리에서 이방인 같았습니다. 정숙은 단상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사람들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정숙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정숙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공간에서
자신들만 외톨이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숙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쓸쓸했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이 계시고 이 공간이 있고 매일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 진짜 칠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태주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준과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손님들을 배웅하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짧게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왔었구나. 잘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태준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숙은 여전히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자신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태준과 수진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작아진 얼굴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랑방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수진은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남편 몰래 비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비밀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는 순간 화면에 낯선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급정지 계좌입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주세요. 뭐야 이게? 수진은 황급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제 통장이 왜 지급 정지된 거예요?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원 가압류 조치가 들어왔네요. 증여금 반환 소송 관련이에요. 증여금 반환 소송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박정숙, 피고는 김태준과 배우자 수진이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구입 시 증여받은 금액 2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이게 무슨... 수진은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압류가 걸려서 고객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예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도 못 쓴다는 거예요? 네, 법원 결정이라서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내 통장이 막혔어.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어. 증여금 반환 소송이래.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으로 와.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수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준도 막 들어서는 참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등기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봤어? 태준은 봉투를 던지듯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뜯어보니 법원에서 온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은 은행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 어머니가 우리 집 살 때 주신 돈을 다시 달라고?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였대. 차용증이 있다는데?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그 옆에 앉으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송 내용에는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1억 원. 모두 정숙이 지원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서류 뒷장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오빠, 이거 차용증에 내 이름도 있어. 뭐? 태준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태준과 수진의 서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날짜는 아파트를 구입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서명한 거 맞아. 그럼 빌린 거였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서류를 내밀며 형식적인 거니까 서명만 해라고 했던 것. 두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증여금 반환 소송 관련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수진은 휴대폰을 던지듯 소파에 놓았습니다.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도 못 쓴대. 가압류 때문에. 5천만 원? 태준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5천만 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몰래 모은 돈이 있어. 오빠 몰래.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도 나도 내 돈이 필요했어.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긴 뭘 몰라. 우린 부부야. 그 돈 있었으면 대출이라도 줄일 수 있었잖아. 태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빠는? 오빠는 항상 어머니 돈만 바라봤잖아. 내가 뭘 믿고 살아. 뭐? 사실이잖아. 어려우면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그러면서 나보고는 알뜰하게 살라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과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용증에 두 분 모두 서명하셨네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합의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원고 측과 협상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협상에 응하실까요? 연락해 보시죠. 하지만 정숙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사랑방에 찾아가도 직원들은 출장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경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대표님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신대요. 미경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님 말씀이 법대로 하자고 하셨어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1차 조정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감봉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실적 부진도 있었지만 소송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탓도 컸습니다. 수지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지급정지 상태였습니다.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 그 답답함이 수진을 짓눌렀습니다. 부부관계도 점점 냉각되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따로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 또다시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년 창업 롤모델 박정숙 대표 문화사랑방 2호점 오픈 예정 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신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송 때문에 고통받는 동안 어머니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SNS에는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존경합니다. 본받고 싶어요. 모두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정작 며느리인 자신만 법정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생일을 소홀히 하고 유럽 여행을 갔던 모든 일들,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태준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태준과 수진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서로 말없이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차에 탄 2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어머니한테 직접 가야겠어. 지난번에도 안 만나주셨잖아. 그래도 가야지.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 해. 태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사람은 문화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안을 둘러보다가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려 하자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좀 봐야 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직원을 밀치고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수진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정숙은 수진과 태준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손님들 계셔. 손님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송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감봉당했고 수진이 통장은 막혔고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자초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 집 살 때 2억, 결혼 자금 3천, 사업 자금 5천.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알아?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많잖아요. 땅도 팔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한테 준 그 정도 돈이 뭐가 대수예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래? 대표님 가족인가 봐. 돈 때문에 싸우나 보네. 정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돈이 많든 적든 그건 내 돈이야. 너희가 가질 권리는 없어. 권리 없다고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에요.
그동안 엄마 뒷바라지한 거 생각 안 하세요? 뒷바라지? 정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생일날 감자탕 한 그릇 계산한 거? 청소하러 오라고 해놓고 혼자 두고 나가버린 거?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나중엔 결국 우리한테 다시 와야 할 거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미경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뭐? 우리가 왜? 손님들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나가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직원 2명도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상황을 파악하고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가자. 싫어.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수진이 버티자 태준이 강제로 수진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일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문이 닫히고 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쉬며 손님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요. 한 할머니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자식들이 참 그러네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숙 씨,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계단을 내려온 태준과 수진은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가 난 얼굴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이대로 못 참아. SNS에 다 폭로할 거야. 뭘 폭로한다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자식을 버린 사람이라고. 수진은 휴대폰으로 문화사랑방 건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러면 우리만 나빠 보여. 이미 다 나빠졌잖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평판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어. 태준은 수진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태준도 마음 한편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온다면 자신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도 끝까지 싸울 거야. 변호사 바꿔서라도.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초라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실제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을 버리고 사업에만 몰두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댓글은 수진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자식이 부모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생신에 감자탕 한 그릇 사준 게 효도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불쌍하네요. 비난은 정숙이 아니라 태준과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되어 퍼진 뒤였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본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더 깊은 구덩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고 정숙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감봉된 월급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우편물 속에서 문화사랑방 뉴스레터를 발견했습니다. 3호점 오픈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뉴스레터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공은 계속되고 있었고 자신들은 법정에서 싸우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태준도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지만 태준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노년 창업의 희망, 시니어 롤모델, 모두가 정숙을 칭송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정숙의 성공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선택한 길의 끝에는 법정 싸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깊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문화사랑방 2층 테라스에 앉은 정숙은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찻잔을 든 손은 여유로웠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풍경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테라스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3호점 지원금 승인됐대요. 정말요? 드디어. 미경은 정숙 옆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청의 시니어 복지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3호점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1, 2호점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서 가능했어요. 정숙 씨 덕분이에요. 미경 씨도 고생 많았어요. 정숙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지원금 내역, 조건, 운영 방침. 이제는 사업 용어도 익숙했고 행정 서류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3호점은 다음 달에 오픈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부산 쪽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4호점 계획도 세워볼까요? 일단 3호점부터 안정시키고 천천히 계획해요. 급할 거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단단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방송 촬영 들어와요. 시니어 창업 다큐멘터리래요. 방송이요? 네, 정숙 씨 이야기를 담고 싶대요. 칠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감자탕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좋아요. 하죠. 그럼 준비할게요. 미경이 내려간 뒤 정숙은 다시 테라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1층 입구로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화사랑방을 찾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찾아왔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된 것입니다. 건물 벽면에는 인증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시 우수복지공간 인증 행복노을 문화사랑방 시청에서 직접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랑방을 홍보하는 배너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복지과의 협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표님, 칠순에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때 정숙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내 삶이 있으니까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정숙은 테라스에서 내려와 1층 홀로 향했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분류하고 낡은 책은 수리했습니다. 정숙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정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숙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창을 타고 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작은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곳이구나. 할머니, 들어가 보자. 그래, 좋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숙에게는 이제 더 큰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홀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미경이 먼저 나간 뒤 정숙은 혼자 홀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정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테이블, 의자, 창문. 모든 것이 정숙의 손길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카운터 뒤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행복노을 문화사랑방 공동대표 박정숙 그 이름 앞에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칠수는 진짜 시작이구나. 벽에는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노을 박정숙 대표의 따뜻한 인생 이야기 지역 신문사에서 만든 홍보 포스터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니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숙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3호점 준비 회의해요. 아침 9시에 사무실에서 봐요. 문자를 보낸 뒤 정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숙은 곧게 선 자세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 멀리 문화사랑방 간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인생은 이제 막 환하게 켜진 참이었습니다. 칠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엔 후회보다 새로 시작된 인생에 대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박정숙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박정숙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